신문에 담겨있는 이모저모를 엿보는 코너죠. 오늘의 캠퍼스, 먼저 군산대 신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기사로 배달의 명수, 군산시 경제발전의 두 번째 불씨를 피다라는 제목인데요. 조화연 기자가 쓴 글입니다. 공공배달 앱으로 군산시가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의미를 짚고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 앱의 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군산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역 화폐 유통을 확대하고자 이 앱에서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된 것이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점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 앱,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고 있는데요. 자, 그럼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산시는 그간 경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위기를 마주해왔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대안으로 출시된 것이 바로 배달의 명수 앱이다. 배달의 명수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인들의 부담이 줄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지역 상품권 결제와 더불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잘 유지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군산 경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자, 다음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한문학과의 한수경 학우가 나를 위한 진짜 영어 공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어를 배웁니다. 수능 그리고 토익, 이 두 시험에서 우리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독해 문제를 풉니다. 덕분에 영어를 쓰지 않는 아시아권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하는 축에 속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 간에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언어의 궁극적 목표는 대화이기에 듣기, 읽기에만 치중된 공부 방식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해답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는 문법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놓고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쓰고 입 밖으로 꺼내봐야 합니다. How are you today?라는 질문에 Fine, thank you and you 기계적인 답이 아닌 진짜 오늘 하루가 어땠고 지금 나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을 한 뒤 문장으로 내뱉는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학처럼 정확한 공식과 답을 써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시험용 문제가 아닌 언어로 먼저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정해진 답을 외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대학생활법서라는 코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교재를 복사하는 것 불법일까? 아주 유익한 내용의 기사일 것 같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학습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다만 사적 이용에 해당하려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복사기기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즉, 복사집에서 인쇄하면 불법이다. 교수님의 지시로 돈을 걷어 일괄적으로 교재를 복사해 나눠준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으므로 불법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합법이다. 교육 목적에 의한 복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0명 남짓의 소규모 인원의 스터디 그룹에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이 이용했으므로 합법이다.
반면에 학교 커뮤니티와 같은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일지라도 다수에게 노출될 여지가 크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곡, 개사, 편집하는 행위 또한 소규모 인원에 한정된 공간에서만 합법으로 인정된다. 자, 이번에는 시사 용어 하나 배워볼까요? 헬리콥터 머니란 무엇일까요? 최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현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위기 해소를 위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 주도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비를 하고 싶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의 핵심입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자극해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살펴볼 기사는요. 박지영 대학부장이 쓴 기사인데요. 네, 제목은 혐오로서의 질병입니다.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당연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지면서 아시아계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여겨졌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코로나19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국적은 상관없었다. 중국이 속한 아시아계란 점이 중요했다. 아시아계란 이유로 가게 출입을 거부당하고 거리에서 폭언을 들었다는 제보들이 증가했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SNS 해시태그로 스스로를 해명해야 했다.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인을 향해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인데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혐오는 인종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자국민들도 서로를 혐오했다. 방역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예방 차원에서 밝혀진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탓에 확진자들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다고 한다. 펜실베니아대의 폴 로진 교수는 혐오의 근원을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혐오는 병원체를 피하고자 발달한 감각이다. 사체, 썩은 고기, 배설물, 그리고 구더기와 같은 것들은 해로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품고 있다. 이런 원초적 대상들에 대해 혐오 감각을 키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폴 로진의 연구로부터 혐오는 병원체를 피하는, 즉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본능으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병원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원체를 품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한 혐오를 품게 됐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 두 갈래로 나누었다. 원초적 혐오는 로진이 밝힌 원초적 대상들에 대한 혐오를 가리킨다.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때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사람 또는 집단을 해롭고 위험한 오염원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혐오가 투사적 혐오이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질병과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사람을 혐오하는 현상인데요. 그 심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전 손택은 그의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질병을 일종의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우 질병은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해된다.
비정상적인 상태의 질병은 일종의 벌이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신체 문제에서 시작돼 사회적 위치, 인간성을 가늠짓는 기준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환자의 행동이나 신분 등은 질병에 걸릴 만하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환자들은 이중적 혐오를 겪어야 했다. 질병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질병을 얻었다는 낙인으로부터였다. 환자가 되면 병과 싸울 준비와 함께 비판받을 준비도 해야 했다. 질병은 다른 민족, 인종, 국가, 성별에 대한 혐오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다.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렸다. 동양인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종류의 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의학적으로 틀린 사실이란 점은 무관하다. 혐오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질병의 근원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이런 혐오는 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을 지적하고 보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런 마녀 사냥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질병으로 인한 혐오는 비극을 만든다. 일단 한번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나면 병에 걸린 이들은 더 이상 사회에 복귀할 수 없다. 혐오가 씌우는 낙인이 사회 복귀를 위한 동력을 없애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는 문란, 호모라는 단어에 가둬진다.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란 낙인과 싸우고 있다. 이런 낙인은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막고 사회적 죽음을 선고한다. 환자들은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제거당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우리나라 한센인들은 소록도로 격리됐다. 그곳에서 한센인들은 강제 낙태, 고문 등을 당했다. 나치 독일의 경우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을 열등 인간으로 간주해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런 과거의 처참한 역사를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봐야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는데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을 묻는다. 왜 사람들은 질병과 사람을 엮어서 혐오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다른 질문도 던져야 한다. 이런 혐오의 이유가 정당해 보이는가? 이 답도 단순하다. 아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혐오가 되고 이 혐오가 만드는 차별과 배제는 질병을 밀어내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환자의 측면에선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질병과 무관한 사람들에겐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면에 드러난 질병과 혐오의 고리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전염병이 무서우면 철저한 검역, 방역 체계를 세우면 된다. 과학적 근거에 뒷받침된 예방법, 치료법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갖추면 된다. 질병은 공포도 누군가를 깎아내릴 이유도 아니다. 그저 치료해야 할 대상일 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답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가? 자, 이번에는 전북대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소리 없는 강한 위로 반려식물이라는 색다른 기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감정을 공유하며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식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초록색인 일명 반려식물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강력한 위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어느새 식물을 단순히 사물이 아닌 반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른 흙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것. 파릇파릇한 새 생명이 싹을 틔운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들까 봐 마음 졸이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놓는 것. 이처럼 우리는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는 행위를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하고 있다.
씨앗을 뿌려 싹과 봉오리가 오르고 싹이 피고 지는 모습. 탄생부터 시들매 이르는 생명 본질적인 모습을 식물은 그 무엇보다 확연하게 보여준다.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나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며 세월이 흘러 늙게 된다. 최정남 교수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비슷한 식물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한다라고 말했다. 식물을 기르는 과정은 쌍방향이다. 식물은 보듬어 줄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금방 시들기 마련이다. 교감하는 과정에서 식물은 사람에게 자신감 혹은 책임감과 같은 마음의 변화를 심어준다. 자신이 가꾼 식물을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반려식물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이다. 반려동물에 이어서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네요. 식물 역시 동물처럼 기르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곤 하는데요. 또한 식물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착한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유익한 반려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물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물 키우기에 처음 도전한다면 햇볕의 양과 물을 주는 시기를 고려해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식물의 줄기를 잘랐을 때 찐득한 액이 나오는 식물은 약간의 독성 물질을 가진 식물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최 교수는 관리가 쉽고 잘 자라는 식물은 스킨답서스를 학생들에게 추천했다. 이는 병해충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실내 관역식물 중 일산화탄소 제거 기능이 우수해 주방의 기능성 식물로 알려진 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잘 적응한다. 두 번째는 스파트필름이다. 이 식물 또한 어떤 광도나 문화 내에 실내 어두운 곳, 거실 또는 발코니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다.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함께하는 공간에서 커나가는 푸른 식물이나 꽃은 마음의 안정을 선물할 것이라며 반려식물 기르기를 권장했다. 집에서 기르는 것이 어렵다면 학교 주변 화단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생기 넘치는 초록이들과 평소와는 다른 아침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정말 좋은 제안이었죠? 당장 달려가서 초록이 하나 입양해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신문 기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